까마득한 옛날, 나는 16의 나이로 중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부산의 이름난 부촌으로 향했다. 해운대 달맞이길 벚나무와 소나무가 그림처럼 늘어선 그 언덕 위에는 바다를 정원처럼 품은 하얀 대저택들이 구름처럼 떠 있었다. 내가 발을 들인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집이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동해와 오륙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현실감 없는 풍경 속에서 나의 고된 청춘이 시작되었다. 그 집에서 나는 아가씨도 학생도 아닌 그저 일하는 애였다.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해주는 대신 나의 시간과 노동은 온전히 그 집의 것이었다.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 정원을 쓸고 집안 구석구석을 광이 나도록 닦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온 가족의 삼시세끼를 계절에 맞춰 차려냈다. 세월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내 20고개를 훌쩍 넘겨 26의 처녀로 만들었을 무렵 나는 그 집에서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새기고 말았다. 주인 댁의 외아들,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듯했던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이를 가졌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어딜 넘봐. 내 아들이랑 놀아나?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줘서 사람꼴 만들어놨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사모님의 손바닥이 내 뺨 위로 불꽃처럼 떨어졌다. 화끈거리는 고통보다 심장을 후벼 파는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준 오빠랑 저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어디서 역겨운 소리를 짓거려? 감히 진심이라는 말을 네 입에 올려? 아, 이제야 알겠구나. 내년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작정하고 내 아들을 홀린 게지. 혈기왕성한 젊은 놈인 거 알고? 일부러 살랑거리면서 꼬리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오빠가 먼저 저를... 시끄러워. 너 같은 가사도우미를 우리 집 마우대로 들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마라. 그럼 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내가 미쳐. 아들아!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계집이랑 더러운 짓을 해서 이사다를 내? 그때 등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민준 오빠가 나섰다. 어머니, 저 선주랑 혼인하겠습니다. 저희 서로 사랑하고 곧 태어날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지금 내가 뭘 들은 게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께서 반대하셔도 저는 선주와 제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사모님은 아들의 단호한 말에 이성을 잃었다. 이 잡년이 어떻게 내 아들을 홀렸기에 애가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려. 아들, 너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선주는 저에게 세상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못해.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민준 오빠의 고개가 돌아갔다. 사모님은 곧장 비서에게 연락해 사장님을 불러들였다. 골프채를 들고 나타난 사장님은 아들의 등과 다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다 결국 사모님의 손에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나갔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안다는 서면의 한적한 산부인과였다. 여기다. 오늘 이 안에서 조용히 수술만 끝내고 나오면 네 1년 치월급을 얹어주마. 그 돈 받고 부산에서 쥐 죽은 듯이 사라져. 알겠어? 다른 방도는 정령 없는 것입니까? 저 정말 며느리로서 뭐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 남편 말 못 들었어? 내 아들도 오늘부로 집에서 내쫓기로 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낼 거야. 너희 둘은 다시는 만날 일 없어. 그런 줄 알아.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뿐만 아니라 민준 오빠까지 우리 두 사람의 존재가 이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지려 한다는 것을. 그 시절 이런 수술을 몰래 해줄 병원은 드물었다. 사모님은 용케하는 원장을 통해 예약을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차가운 수술대와 금속기구들이 놓인 진료실을 보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사모님, 제가 긴장을 너무 했나 봅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미리 다녀오지 않고 뭘 했어? 빨리 다녀와. 나는 병원 복도 끝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 그대로 비상계단으로 몸을 날렸다. 심장이 터져라 계단을 뛰어내려와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무작정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나는 내 아이를 지켜냈다. 얼마 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딸을 품에 안았다. 처음 아이의 따스한 온기를 느꼈을 때 이 세상에 이토록 사무치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이는 내 유일한 혈육인 오빠의 호적에 올렸다. 이름을 지어달라는 내 부탁에 오빠는 멀리까지 그 빛을 바라는 귀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하연 샤쥔이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성은 자연스레 오빠의 성을 따라 박씨가 되었다. 그 후로 내 삶은 오직 딸 하연이를 위해 존재했다. 다행히 새언니가 하연이를 잘 돌봐준 덕분에 나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다. 자갈치 시장의 식당 주방 보조, 서면 지하상가의 옷가게 점원, 그리고 부전시장에서는 양말과 속옷을 파는 노점상으로도 일했다. 시장에서 일할 때는 늘 하연이를 포대기로 둘러엎고 있었다.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숨소리와 체온은 그 어떤 추운 겨울바람도 굶주린 저녁의 설움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도 피곤해 눈이 감겨와도 내 등에 기댄 작은 생명의 무게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내 딸 하연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딸은 보란듯이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마침내 의사가운을 입은 전문의가 되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 큰 딸이 수줍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고백했을 때 나는 놀라움과 기특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헛헛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예비사위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했다. 집안 또한 부산에서 손꼽히는 의료계 집안이라 하여 딸의 미래가 평탄할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정말 오랜만에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멋을 낸 외출에 나섰다. 광안리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정식집. 약속된 룸에 들어서자 중후한 인상의 사돈어른과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안사돈이 먼저 와 앉아 있었다. 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첫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그 순간 안사돈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미세하게 비틀며 피식 하고 웃는 것이 아닌가. 어머? 혹시 제 쿠킹 스튜디오 청소하시는 분 아니세요? 네? 대표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며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뱉어냈다. 하연이가 의사가 된 후 한동안 일을 쉬었지만 가만히 집에만 있자니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끔씩 파출부 업체에 등록해 출장 청소나 가사 도우미 일을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안사돈, 오서연 대표는 반년 전부터 나를 고정적으로 부르던 단골 고객 중 한 명이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사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마주하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독한 갑질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었다. 첫 만남의 기억이 뇌리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처음 뵙겠습니다. 연락받고 청소하러 온 차선주입니다. 아, 이제 오셨네. 제 사무실이 마린시티에 있는 쿠킹 스튜디오라. 보는 눈도 많고 좀 까다로워요. 청소랑 살림 야무지게 하는 분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대표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일만 해와서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어머, 그래요? 그럼 혹시 식모 출신? 와, 나 어릴 때 우리 집에도 식모 있었는데 그 아줌마 진짜 무식해서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잖아요. 아줌마는 한글은 쓸 줄 알죠? 첫 만남부터 대놓고 사람을 아래로 깔아보는 말투였다. 마음이 상했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꼭 참고한 귀로 흘려들었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싱크대 상판에 물기 한 방울도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줌마, 한글은 읽는데 말귀는 못 알아들어요? 대표님, 물기는 마른 행주로 다 제거했습니다만.
내가 왜 대표님이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대표님이라고 부르라고요? 그리고 아줌마 눈에는 이 물방울들이 안 보여요? 내 눈에만 보이는 신기루인가? 죄송합니다. 다시 닳겠습니다, 대표님. 가사 도우미 일했다면서 기본도 안 되어 있네. 정말 형편없네요. 대표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다시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어차피 일 제대로 못하면 일당 못 줘요. 내 마음에 쏙 들게 다시 하세요.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며 첫 청소를 마쳤다. 그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다. 하지만 의외로 그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나를 지목해 청소를 맡겼다. 청소하는 내내 그녀는 매처럼 내 손끝을 감시했고 작은 먼지 하나에도 눈을 부라리며 지적하고 꾸짖었다. 아줌마, 이제야 좀 마음에 들게 하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아줌마 혼자 살아요? 돈이 궁해서 이런 굳은 일까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에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허풍이 심하시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것도 다 유전이에요. 아줌마처럼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행동 굼뜬 사람한테서 절대 그런 자식 안 나와요. 아닙니다. 제 딸은 저와 다릅니다. 그리고 자꾸 무식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머, 발끈하는 걸 보니 진짜 무식해 보이네. 알았어요, 알았어. 무시 안 할게요. 오늘 일당은 계좌로 보내줄 테니 이제 그만 가보세요. 그런 고객은 솔직히 드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고단함이 풀리기도 했다. 하지만 오서연 대표는 달랐다. 매번 가시돋친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냈고 벌레 보듯 훑어보는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도 고정적으로 일을 주었기에 나는 속상한 감정을 억누르며 묵묵히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 하나뿐인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손끝이 저릿하고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다. 눈앞에 저 여자가 내 예비 사위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숨을 먹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오 대표, 아니 안사도는 나를 보며 피식 웃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젖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내 옆에 앉은 딸 하연이가 내 팔을 톡 치며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속삭이는 딸에게 나는 숨기지 않고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다는 사실과 저 안사돈이 내 고객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딸은 내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엄마, 내가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몰래 6개월이나 계속한 거야? 또 약속 어길 셈이었어?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집에만 있으니 하도 심심하고 손이 근질근질해서 그랬다. 앞으로는 정말 자제할게. 그런데 어머님은 왜 저러실까?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게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허드렛이라는 사람인 걸 아시니 불편하신 모양이야. 어머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딸은 그렇게 말하더니 안사돈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정중하게 말을 건넸다. 어머님, 저희 엄마랑 먼저 인연이 있으셨다니 세상 참 좁네요. 그러자 안사돈은 한껏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 얘, 너 가사도우미 딸이었니? 내 아들이랑 같은 의사라고 해서 집안은 평범해도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무식하고 천박한 식모 딸이었던 거야?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상견례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 역시 말문이 막혀 숨조차 가늘게 내쉬었다. 하연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내 얼굴과 안사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아직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묵직한 침묵을 깬 것은 사돈어른이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안사돈 되실 분 앞에서 말 조심 좀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왜 조심해야 하는데? 당신 지금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 그건 예의가 아니야.
어서 사돈께 사과드려. 싫어. 사과할 이유 없어. 틀린 말 아니니까. 그리고 아직 사돈이라고 부르지 마. 예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린 그냥 남남이야. 사돈어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냉정한 표정으로 아내를 노려보았다. 그 표정에는 오래 참고 견뎌온 분노가 실려 있었다. 안사돈은 그 시선을 외면한 채 다시 내게로 시선을 고정하고는 가시돋친 질문을 던졌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하연이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돌아가셨나? 아니면 이혼? 사실 이 질문은 딸과 미리 입을 맞추어 준비했었다. 젊은 시절에 이혼했다고 말하기로.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 저토록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니 거짓을 고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진실을 꺼냈다. 저는 혼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일하던 댁의 아드님과 사랑을 나누었고 그때 하연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그분은 어쩔 수 없이 멀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사돈은 고개를 끄덕이기는커녕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경멸적인 웃음을 흘렸다. 그 눈빛은 나를 한 인간이라기보다 더럽고 추한 오점처럼 여기는 듯했다. 뭐라고요? 그럼 지금 미혼모라는 말이에요? 아니, 가사도우미 짓을 하면서 주인집 남자랑 놀아났다는 거예요? 그 남자 아이가 맞기는 해요? 혹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지저분하게 굴다가 생긴 애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박하연, 얘 대체 누구씨야? 그 끔찍한 모욕에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나는 정면을 응시하며 떨림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은 제 딸입니다. 누구의 딸도 아닌 오롯이 저의 딸입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혀를 차며 쏘아붙였다. 이것 봐. 대답이 시원찮은 게 딱 티나잖아. 젊었을 때 문란하게 놀았던 거. 여보, 아무리 의사 며느리가 탐난다 해도 족보도 근본도 없는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자고요? 가사도우미의 미혼모까지. 이것만 봐도 그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뻔한지 보이잖아요. 그러자 사돈어른 이 테이블을 짚고 몸을 숙이며 말했다. 여보, 제발 진정 좀 해. 과거 어려운 시절 반대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우셨다고 하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따님을 키워내셨으면 우리가 오히려 본받아야 할 뿐 아닌가. 당신 오늘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어서 안사돈께 사과드리라고. 하지만 안사돈은 다시금 싸늘하게 말을 잘랐다. 이 양반아, 사과가 아니라 그냥 이 결혼 끝내자는 거야. 이런 집안이랑 엮이면 골치만 아파. 난 이 결혼 반대야. 여기서 끝내. 사돈어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쓴물을 삼키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나는 천천히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도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윤지훈 씨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고 제 딸을 정말 이 집안에 시집 보내야 할지 처음부터 다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사돈은 눈을 치켜뜨고 소리쳤다. 이 아줌마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결혼 반대는 우리가 해야지. 왜 당신이 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막 살아온 주제에 뭘 한다고? 이봐요, 아줌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내 남편은 해강의료원 병원장이고 나는 마린시티의 쿠킹 스튜디오를 6개나 운영하는 대표야. 우린 학벌, 집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그런데 당신은? 국졸 출신 가사도우미. 그것만으로도 끔찍한데 하연이가 누구 씨인지도 모른다며? 대체 무슨 낯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나는 딸과 함께 숨을 깊게 들이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켜야 했다. 하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사돈어른은 끝내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안사돈의 입을 막으려 했다. 이것 좀 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구시냐고 묻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아줌마, 당신 아직도 대답 못하고 있잖아.
막 살다가 나온 애니까 누구씨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 이대로 상을 뒤엎고 싸워야 하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숨은 거칠게 차올랐다. 하연이는 그런 나를 말리지 못한 채 눈물 어린 미안함을 눈빛에 담아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룸의 문이 벌컥 열리며 웬 중년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살집이 약간 붓고 머리카락은 제법 빠졌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는 지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나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침묵으로 얼어붙은 상견례장 한가운데서 명확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누구시냐고 물으셨죠? 접니다. 바로 제가 하연이의 친애비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내가 26,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그 시절 내 모든 것이었던 남자 김민준이었다. 이 남자가 어떻게 30년이 넘는 세월 만에, 그것도 내 딸의 상견례 자리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건지 나는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한 줄기 번개처럼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우리 모두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내가 많이 늦었지? 이제야 우리 딸 얼굴을 제대로 보네. 선주야, 오랜만이다. 세월의 덮개 속에 묻어 잊었다고 믿었던 음성이었지만 단번에 심장을 두드렸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길? 선주야, 일단 사과부터 할게. 그때 난 너무 어렸고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풋내기였어. 아버지가 날 미국으로 보내버렸을 때 난 한마디 반항조차 하지 못했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널 끝까지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네가 하연이를 낳은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얼마 전 한국에 들어와서 널 수소문하던 중에야 우리 딸의 존재를 알게 됐어. 날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야. 그래, 맞아. 이제 와서 내가 남편이 되겠다고, 아버지가 되겠다고 나선다면 그건 정말 염치 없는 짓이겠지. 하지만 우리 하연이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아주 조금만이라도 허락해주면 안 될까? 딸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나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제발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돈어른인 윤태석 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 씨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이게 누구십니까? 혹시 존스 홉킨스의 데니얼 김 교수님 아니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네, 그럼요. 작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뇌신경과학회에서 강연하시는 것을 멀리서 뵌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대 종신 교수, VIP 클리닉 수석 외과에 국제의료협력 고문까지, 최근에는 한국 국립대병원들과 국제임상협력을 위해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절 아주 잘 아시는군요. 이쪽도 의료계에 계신 분인가 봅니다. 네, 저는 해강의료원 병원장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아, 윤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돈지간이 되는 겁니까? 네? 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훈아, 어서 일어나서 인사드려라. 이분은 이 시대 최고의 석하 계신 데니얼 김민준 교수님이시다. 아들인 윤지훈 씨가 얼떨결에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민준 씨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싸늘하게 굳어있는 안사돈 오서연 대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안사돈 되시겠군요. 그 말에 모든 시선이 안사돈에게로 향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던 그녀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네, 제 아내 오서연입니다. 마린시티에서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사돈 반갑습니다. 그가 안사돈에게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하고 나가?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래? 선주야, 미안하다. 몇 주 동안 사람들을 시켜서 널 찾고 있었어. 오늘에서야 널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딸까지 있다는 말에 도저히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 옛날 일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더니 그는
느닷없이 하연이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 뻔뻔한 모습에 다시 호통을 치려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안사돈이 먼저 벌떡 일어나 그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정말 그 유명하신 데니얼 김 교수님이셨어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이야.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저를 만나 영광이라 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솔직히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주야, 나 그냥 여기 쥐 죽은 듯이 앉아만 있을게. 사돈 두 분과 실컷 대화 나눠. 민준 씨는 딸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하연이는 황당하고 기가 차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 남자를 당장 내쫓아야 하는데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고 복잡하게 돌아가 일단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안사돈은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이번에는 나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안사돈, 저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데니얼 김 교수님께서 남편분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 저에게 사과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까지는 저를 천박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낳은 여자라고 욕하시더니 이 사람을 보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시네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사돈, 제 방정맞은 입을 탓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말 절대로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혔다. 30여 년 만에 애 아빠를 이렇게 만난 것도 믿기지 않는데 안사돈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을 보니 허수음만 나왔다. 죄송합니다, 안사돈. 이렇게 귀한 분이 사돈어른이셨으면 제가 진작 극진히 예의를 차렸을 텐데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대체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안사돈은 순식간에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인 척 표정을 바꾸는 걸까? 나는 본능적으로 딸의 얼굴을 보았다. 하연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얼음처럼 굳은 표정으로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속은 복잡하겠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딸이 걱정되었다. 이 숨막히는 자리를 어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심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이 상황이 기가 막혀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연아, 일어나자.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자. 딸도 묵묵히 나를 따라 일어났다. 우리 모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들고 룸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안사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뛰어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저기, 안사돈. 제가 이 방정맞은 입 때문에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애나 낳은 여자라고 하셨죠. 그 말 이 자리에서 취소하세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몸이 반으로 접힐 듯 허리를 굽히며 사죄의 형식을 흉내냈지만 그 사과에서 단 한 톨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문을 열고 그 자리를 떠났다. 식당을 나와 어둑해진 광안리 밤거리를 딸과 단둘이 걸었다. 바닷바람은 잔잔했지만 내 마음속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하연아,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어머님이 저런 분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그 아저씨 때문에 기분 이상해졌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옛날에는 어른들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이었어. 우린 강제로 헤어졌고 네 친아버지는 네가 세상에 태어난 줄도 몰랐던 거야. 널 버린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다른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알아. 엄마가 몇 년 전에 말했었잖아. 억지로 헤어지고 나서 날 낳으려고 도망쳤다고. 엄마는 어때? 옛사랑을 다시 만난 기분이. 네 친부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 미움도, 원망도, 애틋함도, 아무것도. 아까는 그냥 널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괜히 화를 냈던 거야. 그리고 나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능력도 좋고 같은 의료계 사람이니까. 엄마, 그만해. 진심이든 아니든 그 얘기 더 하면 나 그냥 가버릴 거야. 딸의 단호한 말에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래, 지금은 그게 최선이었다. 알았다. 그만 말할게.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자. 그리고 이 결혼 문제는 그건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정말이지 벼락을 맞은 듯한 하루였다. 이튿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그 사람 김민준 씨가 서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선주야, 우리 하연이 좀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너랑도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어제 하연이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은 그냥 연락을 기다려요. 아니, 연락 안 갈 수도 있으니 기대는 하지 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그래, 그럼 갈게. 연락 기다릴게. 하연이가 날 보기 싫다고 해도 괜찮으니 꼭 좀 알려줘. 부탁이다. 그가 돌아선 뒤 나는 그의 명함을 받아들고 하연이의 방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후로 정확히 3주가 지났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3주가 지난 어느 주말 딸이 느닷없이 외식을 하자며 나를 불러냈다.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딸과 함께 김민준 씨가 앉아 있었다. 엄마, 이쪽은 몇 번 더 만났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당신 화난 건 아니지? 라고 물었다. 난 내 딸이 아플 때만 화내는 사람이에요.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연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면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딸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엄마, 우리 상견례 다시 해도 될까? 그 전에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랑 따로 만나보기는 했어? 사실 어머님이 엄마한테 그렇게 막말한 거 듣고 이 결혼 그냥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직접 날 찾아오셨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우시면서 사과하셨어. 뭐? 무릎까지 꿇었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 결혼 다시 하겠다는 말 꺼내는 게 너무 죄송했어. 엄마, 딱 한 번만 어머님을 용서해주면 안 될까? 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민재, 아니 지훈이가 그렇게 좋으냐?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오서 현 대표 부부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 앞에 다가와 두 손을 덥석 잡고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사돈, 그때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청소하실 때도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던 거, 그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그러 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나도 마음이 약해져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딸이 그토록 원하고 이제는 든든한 애 아빠까지 곁에 있으니 더는 딸을 힘들게 할 일은 없겠다 싶었다. 결국 우리는 그 길로 자리를 옮겨 호텔 레스토랑에서 다시 상견례를 하게 되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잠시 후 오서연 대표가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하며 딸과 함께 화장을 고치러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텔의 넓고 고급스러운 화장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려던 바로 그때였다. 칸막이 안쪽에서 오서연 대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듯했다. 야, 나 지금 상견례 중이야. 유진이네. 아니 하연이네랑. 걔네 아빠가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 결국 내가 허락했지. 아, 그 가사도우미? 말도 마. 하연이 아빠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목에 깁스라도 한 것처럼 뻣뻣하게 구는데 아주 꼴불견이야. 내가 쿠킹 스튜디오 강사 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주랴. 했더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니까.
무식한 것들은 그냥 던지는 말에도 좋다고 덥석 무는 거 몰라? 야, 근데 내가 그 아줌마 꼴 보기 싫어도 이 결혼은 꼭 시켜야 해. 하연이 아빠가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의대 교수라잖아. 이런 사돈을 어디서 만나. 역겹더라도 그 가사 도우미 앞에서는 그냥 고분고분 기는 척하며 살아야지 뭐. 나 이제 나가봐야겠다. 그 역겨운 얼굴 또 보러 가야지. 끊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딸은 충격받은 얼굴로 급히 화장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잠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칸막이에서 나온 오서연 대표가 내 팔에 팔짱을 끼웠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다. 화장실을 나오자 입구에 딸과 김민준 씨 그리고 윤태석 원장이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오서연 대표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엄마, 방금 화장실에서 어머님이 통화하는 거 다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나 이 결혼 안 해. 아니, 못 해. 어머님, 정말 최악이에요. 김민준 씨도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남편 자격은 없지만 내 딸 선주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소. 선주야, 가자. 이 집안과 엮일 일 없어. 오서연 대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허세를 부린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봐요. 민주 엄마, 아니 지훈이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난 처음부터 당신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딸이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서 마지못해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딸이 제대로 깨달은 것 같네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우리가 등을 돌리자 그녀는 바닥을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딸이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내 팔짱을 끼며 걸음을 재촉했다. 호텔 입구에서 아들 윤지훈 씨와 마주쳤을 때 딸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그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하연이는 병원을 옮겼고 김민준 씨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나에게 넓은 마당이 딸린 대저택과 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선물로 주었다. 이제 고생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라고 진심으로 부탁했다. 1년쯤 지났을까 딸에게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2살 연하의 의사와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했다. 2년의 연애 끝에 딸은 다시 결혼을 결심했다. 김민준 씨도 딸의 결혼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 내외는 내 과거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나의 삶에 깊이 공감해 주셨다.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테이블을 정리하러 들어온 식당 직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바로 오서현, 예전의 안사돈이었다. 어머, 지훈이 어머님 아니세요? 병원장 사모님께서 왜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세요? 그게 이혼당했어요? 이유를 묻자 그녀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가 이혼당한 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일하는 중이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왜 꼬치꼬치 캐물어서 사람 열받게 만들어. 딸은 그 자리에서 식당 지배인을 불러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했다. 지배인과 함께 나란히 서서 90도로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그녀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나중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나에게 했던 것처럼 새로 며느리가 될 뻔했던 여자 집안에도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고 한다. 결국 그 일로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났고 남편에게도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한 것이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었다. 하늘이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게 했으니까 이제 곧 내 딸의 결혼식이 열린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내 딸의 모습을 상상하며 문득 몰락한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적어보았다.